이리 오너라 이리 오. 다리를 조심해야겠어요. 그 동영상으로 왔더니 내가 다리 막 이렇게 떨고 있고 막 이렇게 벌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모아가지고 공수한 자세로 오늘 또 녹음하겠습니다. 음식료 4월 20일 날 자료 나왔고 사실 이 자료의 백미는 이지바이오잖아요. 네.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그 전에 주가 좋았는데 오늘 이지바이오 얘기 좀 들으려고 하고 또 제가 봐도 집에서 요새 맨날 고기 구워 먹는 것 같아 저도. 저도 자주 먹고 먹습니다. 진짜 예전보다. 나는 이렇게 약간 뭐 이사 가면서 또 옥상에다 웨버 그걸 샀어요. 처음 샀을 때는 생선도 구워 먹고 막 2개를 샀거든. 생선구이용. 근데 한 번 구워 먹고 한 번 다 구워 귀찮아가지고 이거 내 꿈은 원래 계속해서 바베큐 해 먹는 거였는데 이번 연휴 때 좀 해 먹으려고 합니다. 육류 얘기하는데 전혀 투자와 상관없는 또 이상한 헛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이베스트 음식도 심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이제 제가 팟빵만 원래 좀 댓글 계속 좀 보고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유튜브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정말 구독과 좋아요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이 지금 회사 내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셔가지고 되게 잘 돼야 되고 계속 이걸 뭐 하든지 할지. 그냥 뭐 팟빵을 뭐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팟빵.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듣는 분들은 팟빵이 좋은데 뭐 어떡해요. 나도 회사에 녹을 먹고 있는데 이 장비에 이거에 다 유지하려면 지금 유튜브를 본다니 이게 돼야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말 안 돌리고 얘기하니까 뭐 점차는 알잖아.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팟빵도 해야지. 근데 하여튼 유튜브 먼저 올리고 팟빵 올리고는 정한 거니까 그대로 가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유튜브 보실 때 그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그렇게 적어주셨나 봐요. 그 약간 책상이나 의자가 좀 불편해 보였다 그때는. 근데 근데 요번에 보니까 너무 이 보는 사람도 편해 보여서 진짜 하나도 안 편한. 보기 좋다. 다리는 모으고 좀 시원해 보이고 좀 그런 의견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센터장님 늘 좋은 얘기,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인 게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신다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는 뭐 시원시원하고 동물적 감각이 느껴져서 어쨌든 지금 시장도 뭐 예전에도 뭐 얘기하신 것도 도움 많이 됐다. 근데 저희가 가진 장점은 저는 이 시간을 최대한 소통의 시간으로 써요. 함께 고민하자는 모토고 저는 정말 여기서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영상 연구원과 얘기하다가 내가 그날 딱 가자마자 이제 잠깐 글을 썼는데 뭐였냐면 사실 그날 은행주가 좀 올라왔었고 은행주가 두 번째는 반도체가 올라와줘야 지수가 확 슈팅이 나올 텐데 반도체가 좀 뒤로 미뤄지는 느낌을 5월 한 둘째 셋째 주까지 그걸 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연휴 전에 좀 주식을 좀 줄여라 그런 말을 내가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콜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장이 안 좋다기보다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제시 리버 제가 번역도 했었는데 오늘 글을 올렸는데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제시 리버모가 물론 나중에 총으로 이거 자살했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좋은 점 마지막 하나라고 하면서 했던 게 마지막이나 처음에 8분의 1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걸 잡으려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게 자기가 정말 어느 순간순간 이 사람 제시 리버모는 정말 드라마틱했거든. 망했다, 불었다 막 이랬는데 꼭 우리가 마지막 그걸 다 먹거나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게 팔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때는 현금 포지션 좀 늘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연휴 전에 좀 현금 포지션 좀 늘려가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해보죠. 여하튼 댓글도 이제 그것도 신경 써주려고. 유튜브도 해야죠 당연히. 그래? 하여튼 말 조심을 또 하라는 분들이 있구나. 조심해야죠.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경허철 쓰면 애널리스트를 압박을 못 하겠고 너 이 생각인데 너 맞냐? 막 그렇게 해. 나는 이 시간이 꼭 굳이 여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녹음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저도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최대한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끌어내고 단련도 시키고 뭐 서툴었다가 잘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연구원도 아직은 약간 아무튼 말하는 게 특히 경상도 사투리까지 있어가지고 하지만 또 사석에 있을 땐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라고 한 적도 많고 그런데 내가 최근 이 자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 음식료 이 자료 갖고 왜 마음에 들었냐면 뭔가 아까 누가 감각이 심지어 연구원이 좀 감각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 이 자료 보면서
그리고 주식을 좋아하는 애구나. 주식을 좋아해야 되거든. 이거는 맞습니다. 지가라고 또 할 뻔했어. 그러니까 좋아해야 자기가 관심 있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맞지? 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쓴 게 아니라 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지가 관심 있어가지고 뒤져보던 거였구나. 이지바이오 원래 좋아했구나 느낌을 팍 받았어. 맞나? 네. 2월부터 좀 준비하던 자료였는데 인간이 그걸 내가 자료를 이렇게 항상 찾아다 보면 느껴져. 얘가 좋아서 쓴 거구나. 아니면 그냥 어떤 눈치 보면서 관례대로 쓴 자료고. 근데 어떤 자료가 먹히냐면 지가 좋아서 쓴 게 먹혀. 그러니까 이게 이지바이오가 포인트 맞지? 네. 이지바이오를 상당히 좋게 본 것 같아. 그랬는데 거기다 또 NR이야. 내가 최근에 말하는. 근데 아마 이거 분할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NR한 거지. 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NR한 거거든. 이런 게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보면 호기심이 또 말 실수할 뻔해. 또 신경 쓰기 시작하네 내가 또 이거. 그래서 오늘 되게 내가 이거 빨리 녹음하자고 한 건데 빨리가 아니라 오늘 녹음 꼭 하자로 했는데 21일 날이니까 아마 이거 자료 나와서 주가 이지바이오가 떴을 거야. 내가 여러 군데 전화 받았거든. 네, 이것도 떴고 계열사 다 같이 좀 떴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몇 명이 더 형네 진짜 형 매사끼는 알아줘야 돼. 형 이거 주니어 시킨 거야. 그래서 아니 지가 혼자 써왔어 그랬어. 그러니까 노리고 있던 애들이 많았더라. 그래서 오늘 좀 그러니까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재상장 이후에 그치? 그때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델링 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음식료 육류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일단 육류라는 게 나에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 이게 사실 저도 이게 보고서 나온 날 한 분이 보고서 읽어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고객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자기도 요즘에 이제 음식료가 되게 좀 핫했잖아요. 핫한데 찾다가 이제 너무 뭐 HMR이나 냉동식품 이런 건 이제 다 너무 알려져가지고 새로운 걸 찾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좀 한번 약간 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대요. 이쪽에서 뭔가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게 왜냐면 아주 심플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야 사람들이. 미국에서 고기 수입하기 만만치 않잖아. 네. 네. 아니 너무 당연한 거야. 네. 코스트코 가가지고 사실 나는 바베큐 좋아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가서 고기 사오면 좋거든. 근데 가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이거 계속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고 국내 기업을 뒤지다 보면 이지바이오라는 그룹이 나오잖아. 그룹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너무 서론이 거창했고 본론 들어갑시다. 네, 심정연구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일단 사후 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을 적어 놓았는데요. 일단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페이지 보면 표 2번에 코로나 이후에 세부 분류별 현황 및 전망을 정리해 두었는데 이제 정리된 것처럼 전체 음식료 내에서 1분기 내 세부 업종 탑픽으로는 여전히 좀 말씀하셨던 라면, 간편, 냉동식, HMR 이런 거 좀 좋게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나왔던 말이라서 그치. 이 다음엔 어떤 산업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육류 시장이 떠올랐는데요. 그 이유로는 6페이지에 간단히 3가지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국내랑 해외 육류 시장 흐름이 약간 현재 이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육가공 공장이라던가 유럽 공장이라던가 잇따라 셧다운되고 유럽 등 주요 국가 사이에서 식량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육류를 중심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자료를 쓰고 나서도 계속 이제 좀 셧다운 더 되고 나서 이제 이 우려가 좀 더 커진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수요 면에서는 이게 원래는 외식 업체에서는 수입산 육류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국내산 육류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 요리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그치. 유기가 국내산 수요가 되게 늘었다고. 네. 재고도 다 떨려버리고 지금. 네. 그래서 국내산 수요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 그 돈육 가격 상승 모멘텀이 3월부터 시작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제 해외로 못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로 그 여가 수요 갇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캠핑 펜션 수요가 여름 내에 몰릴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것 때문에 주류랑 같이 육류도 떠오를 거라고 판단되는 점입니다. 캠핑 어제도 캠핑이랑 그 수요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거 하는 업체들 좋겠네. 뭐 텐트 업체 무슨 뭐 네, 그쪽도 같이 관심 그런 기업들이 있나 좀 나중에 뒤져봐야겠다. 하여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돈육 가격이 낮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작년 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뜨기 전에 수입업자들이 국내 이게 영향이 많겠다 예상을 해가지고 수입 물량을 많이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이 많이 안 끼쳤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악성 재고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고기 냉동 보관 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되는데 이걸 더 이상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악성 재고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거의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장기간 양동 가격이 저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고가 거의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3월 기점으로 양동 가격이 상당폭 증가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도 가격이 뭐 계절성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한 상반기 그리고 좀 3분기까지는 용류 가격이 적어도 작년만큼 하락하진 않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축산 수직 계열화 쪽을 봤는데 수직 계열화는 사실 2013년부터 시작한 거라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다만 이게 계열화 농장 및 분할 상장 등 좀 이쪽에서 또다시 한번 눈에 띄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뭐 양돈 아직 정리정돈이 덜 돼가지고 계열화가 1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여기서 또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그 수직 계열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군들이 어느 집단들이지?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지바이오 그룹이고 밑에가 하림 지주 밑에 묶여 있는 그룹들입니다. 하림도 굉장히 크잖아.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열화 상당히 진행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지바이오가 분할 카드를 내밀면서 한 번 더 이쪽에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게 항상 투자자들이 왜 관심을 갖냐면 섞여 있을 때보다 어떤 굉장히 그로스가 좋은 어떤 사업부를 독립시켜 버리기 때문에 네. 그걸 지를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주식이 계속 찾는 거는 그로스인데 분할된 기업 중에 분명히 이지바이오도 고속 성장하는 것을 분할해 주겠지. 네. 그게 뭐지? 법인이 된다면? 이제 사료랑 사료 사업부만 따로 떼내는 건데 둘 다 고마진 사업부라서 원래 지주로 엮여가지고 멀티플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부터는 육류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일단 9페이지 그림 1번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런 거가 정말 노가다를 띈 거네. 네. 그래서 그림 1번이 국내 용류 산업 밸류체인이랑 관련 기업을 같이 정리를 해두었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곡물에서 사료에 들어간 사료 첨가제가 만들어지고 이 사료 첨가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꼭 들어가야 되는 원료성 사료 첨가제인데 뭐 라이신이랑 미네랄 등 무조건 추가해야 되는 이런 거 제일제당이랑 대상 등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지바이오에서 하는 건 기능성 사료 첨가제라고 해서 뭐 우린 마블링을 좀 더 좋게 하고 싶다. 아니면 질병을 덜 걸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이제 기능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 이걸 기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넣어서 배합 사료를 만들고 이 배합 사료를 이제 농장들이 소비를 하는 구조입니다. 농장 역시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직영 농장이고 두 번째가 계열화 농장입니다. 직영 농장은 이제 기업에서 직접 경영하는 농장이고 계열화 농장은 그 영세 농가들한테 계약을 주고 이만큼까지 뭐 돼지라던가 키워달라. 그러니까 할인 같은 데도 직영 농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하림도 이제 둘 다 갖고 있어요. 이지바이오도 둘 다 갖고 있고 하림도 둘 다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때 광고 보니까 뭐 큰 할인 대학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나길래. 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마진 측면으로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BEP는 직영 농장이 좀 낮은 상황이라 괜찮은데 그 농장 하나를 갖추는데 들어간 자산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마진 측면에서는 계열화 농장 비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그 계열화 농장으로 가축을 생장시키면 추가 자산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캐파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열사들의 배합 사료가 계열화 농장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쪽으로 수요가 흘러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룹들은 계열화 농장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 키워가지고 도축장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도축을 해가지고
냉장이나 냉동 상태로 유통을 하던가 아니면 뭐 튀김이나 이런 육가공으로 가공을 하던가 이런 밸류 체인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지바이오가 얼마나 방대한 그 계열화가 돼 있는지 잘 모르는 게 많이 커도 얘네 거잖아. 네네. 그리고 우리손 FNG라고 그 돼지고기 하는데도 네. 얘네 거고 이게 이름이 다 이지바이오가 안 들어가니까 다 다른 회사 줄 알고 있는데 다 어떤 사료부터 완전히 계열화가 다 돼 있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다 사료를 팔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거든. 근데 하림은 좀 심플하잖아 구조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심플하고 이제 여기도 사료랑 여러 가지 들고 있는 데가 있는데 좀 양돈 자체만 하는 데는 없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이제 농장까지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국내 생산량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수입육이랑 같이 더불어져서 육류 경매가를 결정하고 이게 이제 돈가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8페이지 표 3번 보시면 그 각 그룹별 기업들이랑 그 사업부를 각각 정리해 두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정리해 둔 이유가 그 사업부 이름이 좀 달라도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이름이라도 약간 사업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모아서 보기 위해서 따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손 같은 거 보시면 양돈 농장이 거의 75%인데 그 거기에 비해서 팜스코 같은 경우는 사료가 70%고 농장이 10%인. 아 여기 보면 매출비를 사업을 잘 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비중이 높은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몰랐어. 따로 사업부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우리손 FNG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양돈만 양돈 사육하는 회사고 네. 사실 하림의 밑에 있는 팜스코는 그냥 사료 회사고 네네. 그게 좀 차이들이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양돈 모멘텀만 보시는 분들은 우리손으로 들어가시고 아니면 좀 구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팜스코나 이런 쪽 들어가시고 이런 추이세요. 정다운이라는 오리 회사가 있어. 나 이거 몰랐어. 네, 아, 있습니다. 있어? 정답. 네. 야, 진짜 이지바이오가 고기는 다 하더라고 네. 보니까 닭고기, 오리고기까지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그림 2번에 이지바이오 어떻게 쪼개지는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있는 이지바이오가 이제 이지바이오랑 하림지주 약간 다른 이유가 하림지주는 지주사 밑에 이제 사업부랑 계열사가 있는 형태인데 이지바이오는 아직까지 얘네가 사실상 지주면서도 고마진 사업부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마진은 이지바이오라고 신설로 떼내고 남는 쪽은 홀딩스라고 해서 아예 지주 체제로 가겠다. 이런 거를 이 그림 2번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그 분할 이후에 10월쯤 현물 출자 이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가 사실 그래서 네. 그냥 뭐 지났지만 이게 좀 아쉬운 게 방송을 너무 빨리 했으면 이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분할 전에 사놔라. 이게 가장 답이었는데 좀 그게 아쉽네. 분할 이전에 전화하셔서 사신 분도 꽤 그러니까 아니,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이리온 분들한테는 이게 좀 그때 좀 정신 없어가지고 녹음을 우리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진 측면에서 사료라던가 계열화 농장 따로 보면 11페이지부터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사실 축산 전체에서 사료가 장기적으로는 마진이 꾸준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장 도축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먹이는 이 고기에 들어가는 먹이 부분이 항상 마진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런 사료 쪽 마진이 더 높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좀 내수시장 대상인 농장 도축에 비해서 해외 비중을 좀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고 두 번째로는 그 농장 도축 시장에 비해서 공급 조절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공급량 조절하려고 막 엄청 많이 죽이고 이럴 수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공급 조절이 약간 어려운데 사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타 사업부가 이 돼지 시세 같은데 시세라던가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분기별 이익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료 사업부 같은 경우는 시세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13페이지 그림 11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료 사업부 원재료는 곡물이지만
이런 마진의 곡물가 등락이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그래프를 그림 11번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고 상관계수가 0.32 정도 돼서 거의 정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료랑 사료 첨가제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또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사료사업부 같은 경우는 마진은 높지만 내수 시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섭취해야 되는 사육두사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반면에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그 마진도 높은데 성장성 역시 담보된, 그래서 축산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성이 있는 쪽이 사료 첨가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해외 시장이 좀 진출이 용이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육두수의 중복으로 수요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먹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옆에 돼지 농장 들어오면 되게 시원한 냄새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늘려갈 수 없는데 사료 첨가제 것들은 계속 수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해외 비중이 거의 5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마진을 보면 사료랑 사료 첨가제고 그 뒤에는 계열화 농장이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리를 해두었는데 육계 같은 경우는 계열화가 90% 진행됐지만 양동 같은 경우는 계열화가 아직 10%고 나머지 좀 영세 농가가 많아서 계열화를 하는 이제 진행 속도마다 모멘텀이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양동이 10%밖에 안 돼?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낮더라고요. 또 최근에 좀 봐야 되는 이슈는 작년에 가격이 하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양돈 농가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계열화 농가로 편입되는 속도가 좀 최근에 빨라졌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계열화시켜 다 돼지는 키우는 면적도 더 넓고 하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약간 제휴 형태로 많이 가겠네요, 농장들이. 네. 표준 관리는 해주고 뭐 그런 형태가 많이 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농가 측에서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득이고 얘네도 좀 이득이고 이런 윈윈 관계예요. 계열화 농장. 네. 그렇지. 그래서 뒤쪽에는 축산사료 상장사 실적 연간으로 그냥 간단하게 비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제 이런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라고 하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8페이지 그림 13번 보시면 돼지랑 육개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1년에 그 재고 소화하느라 좀 낮았다가 이건 축산 농가들 굉장히 어려웠겠다. 예. 이제 3월 기준으로 훅 올라온 모양을 보이고 있고, 이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8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구조적으로도 올라가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막성 제국 공급 정리 그리고 육류 소비 증가 이런 이슈가 더불어져 가지고 구조적으로도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이게 계절성이 좀 있잖아요, 이런 가격들이. 네.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옛날에 돼지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시장에 했을 때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내 말은 이미 많이 빠졌었네, 그 작년에. 네. 그래서 수요 측면 한 번 더 보시면 19페이지 위쪽에 그래프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게 데이터랩 쇼핑 클릭 지수라고 해서 쇼핑에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그런 지수를 네이버에서 빅데이터로 취합해서 만든 그래프인데 이제 보시면 냉동이나 가공, 간편조리 식품 같은 경우는 2월에 훅 올랐다가 살짝 낮아지면서 그 높은 수 유지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축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국내 용류 수요가 지금도 견고한데 앞으로 더 견고할 거다.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페이지에 앞에 잠깐 소개드렸던 해외 육가공 업체 동향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도 뉴스가 계속 더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슈냐면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육가공 업체 공장을 셧다운하는 이슈인데, 그러니까 결국 21페이지가 최근에
어떤 계기가 되는 글들을 나름대로 심재인 연구원이 정리한 네. 페이지지 21페이지가 네네. 뒤에 마지막 문장 특히 거기가 네. 이게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지. 네.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해외랑 국내랑 약간 다른 이유가 국내는 아직 영세 농가가 많은데 해외는 거의 계열화도 많이 진행됐고 공장화돼 있지, 다들. 그래서 대기업이 쥐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지가 한 군데 좀 밀집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애리조나 모여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한 군데서 확진자가 터지면 줄줄이 터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육가공 업체에서만 엮인 확진자가 한 600명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거 자료 이후에 업데이트를 해주자면 미국 육류 공장 셧다운으로 돼지고기 생산이 한 3분의 1 토막 났고요. 도매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50% 정도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도 맨날 유가랑 뭐 셰일 기업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셧다운 심한 데가 미국이 의외로 농산물 국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싸니까 엄청나게 옛날부터 카우보이들이 소볼 떠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육류 비즈니스가 발전해 있고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얘네가 셧다운 정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기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들 마스크만 사시지 말고 지금 고기 우리나라 살 때 많이들 네, 드셔야 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지 지금 이게. 아직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 계열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가 공급이 중단되면 허브가 끊기는 효과가 나가지고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소고기 산업 같은 경우는 단 50개 공장만 98%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셧다운되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소고기 산업이 50개 공장에서 이걸 다 하는 거야? 네, 그래? 되게 밀집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신기하다 구조고요. 이것도. 그래서 엊그제 수입육하는 업체 IR에 연락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여쭤보니까 여기가 계약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라서 당장은 그런 큰 영향이 없는데 그 이전부터 수주량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 추이였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수입산 육류가 적어지고 있는 건 맞다는 그런 시그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 18, 17년도에 대비해서 그 수입육 들어오는 추이가 1, 3월 좀 굉장히 낮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흥미롭지?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18페이지에 13번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보니까 2019년도보다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궤적이 뭐 2018년도, 17년도처럼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2019년도처럼 좀 슬로우하게 이렇게 가는 걸 좀 전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양동 가격이. 일단 19년도가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가가 형성된 거라서 적어도 19년도보다 위에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게 뭐 보시면 한 8, 9월까지 지금 강한데 이게 8, 9월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방금 말씀드렸던 수입육 잘 안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첨가제 그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료첨가제가 주로 그러니까 많이 수출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 아까 이제 이지바이오도 그걸 한다고 했는데 이지바이오가 그래도 좀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기업인가요?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지바이오도 얘네가 사료 팔고 있는 게 카길이라던가 이런 대규모 육류 공장 이쪽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황이고 다른 이제 국내 사료 기업들보다 업황이라던가 효율화가 훨씬 좋아서 사업 자체는 잘하고 있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로 묶여가지고 다른 사료 사업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멀티플 한 10배 초반 정도 받고 있었는데 얘네만 미드싱글 정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체 급식 때문에 수입육 수요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2분기, 3분기에 단체 급식이 회복됐을 때 다시 수입육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수입육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급식 쪽도
어쩔 수 없이 국내 용류를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자꾸 이지바이오 그룹 우리 프로데클러가 물어봐서 그러는데 좋은 회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홀딩스 자체도 이지바이오 자체도 우리 손 FNG라고 되게 큰 회사예요. 그렇지 않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주가 탄력 측면에선 우리손이 되게 좋았을 거야. 네, 우리손이 가장 많이 왜냐하면 이 돼지고기를 얘네가 실적으로 농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지바이오라는 회사를 우리가 이번 자료에서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람들이 이지바이오 하면 되게 무슨 조그만 하나의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계열화가 돼가고 있는 데다가 하나하나 회사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우리손 FNG 같은 건 난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고 사실 이지바이오 쓰고 난 우리손 FNG를 썼으면 했어. 나는 오히려 여기에 오히려 그게 더 좀 이 고기를 할 거면 닭고기 할인이랑 닭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딱 대표적인데 이거 사료라는 게 결국 그 시장에 있어서 가장 보호부가 가치니까 또 이거는 소위 이벤트 드리븐이 가능하다. 이지바이오는 지금 이벤트 드리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으로 보면 내가 관여했다면 좀 더 그렇게 가는 게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지바이오 그룹이 결코 이렇게 굉장히 적지 않은 회사라는 거. 하림은 좀 이제 사람들이 아는데 이지바이오는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기업으로 넘어오자면 26페이지부터 이지바이오 한번 얘기합시다. 기업이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마진 사업부만 따로 분리되는데 다만 주식 분할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고마진 모멘텀을 제외하고 나서도 그 시가총액이 기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작가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좀 높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모멘텀이 해외 모멘텀인데 축산업에서 사료랑 사료 첨가제 사업은 거의 유일하게 고성장 시장인데 그 이유가 해외 때문이고 근데 얘네가 해외로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추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3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그 32페이지 위쪽 표 12 테이블이 지금 있는 이지바이오대로 제 실적을 간략하게 추정을 해본 거고 밑에 있는 게 이지바이오가 쪼개지는 거대로 기존 실적이랑 예상 실적을 추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마진이 이제 연간으로 6.8이나 7.2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쪼개져 나오는 거는 밑에 보시면 그 OPM이 거의 17배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는 14배 정도, 그리고 사료 첨가제는 꾸준하게 20대 초반 OPM을 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대로 밸류에이션을 한 결과 제가 좀 멀티플을 보수적으로 주긴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1,500억 정도는 형성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더할 것 같아. 네네.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느낌이었어. 난. 네. 이제 그 사료 멀티플을 사실 10배까지 줘도 되는데 그래도 좀 처음 밸류에이션 하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5배 줬고 이제 많게는 뭐 2,000억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얘네가 자산이랑 부채를 얘네가 거의 다 들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이지바이오 연간 매출이랑 비교하면 이 부채가 차입금 상환이 거의 3년 내에 마무리되는 구조라서 배당금이 올라가는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료랑 사료 첨가제 사업부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상각비도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약간 탄탄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질문이 그러면 신설회사 떼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홀딩스는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28페이지에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제 대리점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이슈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지바이오가 해외 사업을 할 때는
거의 지금까지는 거의 다 대리점에 독점 판매권 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각 나라의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요. 이제 대리점 판매 방식은 그 확장 여력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현지 법인을 세웠을 때는 첫 2년간은 대리점이랑 경쟁하는 구도라고 해요. 그래서 2년간 매출이 잘 안 잡히다가 2년 후부터 훅 뛰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측면에서는 2017년에 태국 법인을 세웠고 2019년에 베트남, 미국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법인으로 바뀌어서 매출이 뛰는 모멘텀도 한 올해부터 2년간은 마련이 된 상황이에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분할했겠지. 네.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 다 여러 가지 좀 네. 분할해가지고 뭐 숫자도 좋게 나올 걸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 이지바이오 신설된 이지바이오 입장에서는 넘기는 가격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홀딩스 입장에서는 그 유통 구조상 마진이 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홀딩스도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 그래서 홀딩스도 장기적으로는 실적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지바이오 분할한 거 외에 홀딩스도 여러 가지 자회사들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냥 좀 그러니까 나눠서 시총 전체 규모가 커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에 그 두산 솔루스 같은 좀 생각도 드네요. 그건 약간 그때. 너무 좋게 얘기한 거고. 맞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나머지 종목 두 개는 다 밸류에이션을 했지만은 롯데푸드 얘기할까 그러면? 이거 네. 아직 다 안 끝났나? 더. 뭐 큰 이슈는 없어가지고 그냥 뭐 프리뷰 쓰는 식으로만 뒤에는 쓴 거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악유도 있을 수 있고 사업부별로 멀티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관성이 좀 들어가잖아 사실. 네, 많이. 그거에 대해서 뭔 소리냐 하시지만 우리는 NS 각자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롯데푸드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지. 제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36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육가공이랑 유지식품 빈가가 섞여 있어요. 롯데햄. 네네, 롯데햄, 델리카 이런 거. 얘네가 육가공 쪽에서 계속해서 수익성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그 HMR이 육가공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광고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훅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 좋다가 올해부터는 육가공 업체가 이제 HMR 측면에서 광고비도 좀 줄이고 또 뭐 사업 상태도 좋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빈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거의 영향을 안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만약에 되게 이제 안 좋게 봐서 뭐 여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빈과에 영향 주는 게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OPM 살짝 보수적으로 봐서 낮게 잡은 상황이고요. 요지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B2B 쪽이 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약간 둔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쪽 이제 용류 자료니까 육가공 쪽에서 조금 더 여쭤봤는데 그럼 용류 가격이 올라가면 육가공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작년에 수입육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았잖아요. 그때 이제 수입육 재고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무리가 없다고 이제 코멘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입육 재고가 이제 많이 걷어들어진 것도 이런 육가공 업체가 재고를 많이 쌓아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메일 유업은 뭐 이것도 넘어갑시다. 네. 해서 메인은 아니었던 거니까 이 자료에서 공급 메일 유업도 강성주주들이 많고 또 기업들도 좀 약간 보수적이어서 저희가 좀 방송에서는 좀 말을 안 한 거니까 뭐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음식료, 육류 상당히 저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이지바이오 그럼 언제 재상장하죠? 한 달 반 후에 그 이제 정지는 풀리고요. 분할이 완전히 그 이후에는 분할이 된 상태인데 완전히 마무리되는 건 한 10월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야겠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